안녕하세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얼마 전 손주가 생긴 60대 노인입니다. 제 인생은 큰 굴곡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니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저는 인생을 살며 가장 무서운 인간을 만난 에피소드를 서술할 생각입니다. 재밌고 놀라운 반전을 맛보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12살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라면 나가서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저 역시 아들 하나를 잘 키우고 싶어서 시장통에서 식당 직원으로 일했어요. 시간 남을 때는 인형 눈을 붙이거나 액세서리 고리를 붙이는 작업을 집에서 하기도 했죠.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아들을 잘 키웠고 20년 뒤 아들은 어느새 아주 큰 무역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매달 한 번씩은 꼭 해외를 나가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들은 매번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행하는 기분이라며 선택한 무역 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이 결혼할 색식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참하고 수수한 게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조금 가난한 집안에서 컸다는 예비 며느리는 제 과거 시절처럼 시장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손을 보니 거칠고 많이 튼 게 제 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자기가 능력도 있고 돈을 잘 버니 며느리에게 전업주부로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결정한 일이니 전 그거에 대해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곧 결혼한 아들 부부는 버스로 4정거장 정도 걸리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니 자주 찾아가진 못하고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연락하고 찾아갔어요. 아유, 새아가 집이 아주 깔끔하네. 역시 손끝이 야무진 게 못하는 게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무진이는 출장 갔지? 네, 이번 주는 태국에서 보내고 올 거예요. 아, 저도 태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다음엔 따라갈 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아니, 무진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딜 따라가니? 그냥 네 남편이 휴가 내면 그때 제대로 놀러 가라. 네, 어머님. 저도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세아가, 그 혼자 있을 때는 뭘 하고 지내니? 살림 다 하고 나면 특별히 하는 게 있어? 취미로 부업하고 있어요. 문구점에 들어가는 볼펜 조립해서 용돈벌이 하고 있어요. 넌 어쩜 나 젊을 때랑 똑같니? 나도 부업 엄청 많이 했다. 인형 눈만 아마 수만 개를 붙였을 거다. 인형 눈이요? 저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 인형들은 눈도 같이 재봉해서 나와서 공장에서 모든 작업을 한대요. 그렇지, 시대가 변했으니 인형도 변한 거지. 아무튼 세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몸 아껴뒀다가 나중에 건강한 아이 낳아야지. 아이고, 내가 괜히 부담을 준 건가? 방금 한 말은 취소다. 임신은 너희 부부가 원하거나 하늘의 뜻이 있을 때 생겨도 충분하니까 부담 갖지 말거라. 아니에요. 저도 빨리 아이 낳고 싶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그렇게 착하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야무졌습니다.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제 며느리 자랑을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신한 며느리가 웬 남자와 둘이 시장 근처 밥집에서 식사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멀리서 봐도 며느리의 얼굴이 빛이 나서 금세 알아봤죠. 시장을 보던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아가 여기서 보는구나. 멀리서 보고 너인 줄 알고 들어와 봤다. 어머님, 장보러 나오셨군요. 그래. 넌 왜 내정거장이나 먼 시장에 온 거냐? 이 남자 누구고?
아, 저한테 볼펜 조립 맡겨주시는 공장 담당자님이세요. 오늘 물건 가져다 드렸는데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한 끼 얻어먹는 중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더군요. 같이 있던 공장 담당자가 일어나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더군요. 성미 씨 시어머니시죠? 저 성미 씨 결혼식에 가서 뵀었는데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전 멀리서 어머님 뵀습니다. 아이, 그래요. 우리 애들 결혼식까지 오셨던 귀한 분이셨군요. 아이, 어서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는 장을 마저 봐야 하니까 이만 나가볼게요. 세아가 밥 맛있게 먹고 들어가라. 네, 어머님. 나중에 봬요. 식당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신혼이 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출장 간 제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잠시 의심을 했지만 나이든 노인네가 괜한 오해를 한 거였더라고요. 또 며느리가 그런 짓을 벌일 사람이 아니니 더더욱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낼 때는 며느리와 저 셋이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신혼집으로 찾아가 며느리가 해준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애들이 제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단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더군요. 아, 오빠 돈 좀 해줘. 200만 원만 해달라고. 친정에 좀 보태주고 싶다고. 우리 집안 사정 잘 알잖아. 지난달에도 500만 원이나 해줬잖아. 도대체 장모님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말했잖아. 걔를 들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그거 다 대출받아서 한 거란 말이야. 우리 엄마 몸 불편한 거 알지? 이래서 돈 갚지 못하니까 좀 도와줘. 그래 알았어. 해줄게.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다. 용돈 붙여드리는 거 말고는 목돈은 드리지 않을 거야. 우리 신혼집도 대출 끼어있고 나중에 애기도 낳아야 하니까 돈 모아야 한단 말이야. 알겠어. 다신 돈 부탁 안 할게. 그럼 200만 원 해주는 거다? 며느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데 빚까지 지었으니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착한 사람인 건 알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러 돈 해주는 걸 자제하라고 조언해줬어요. 무진아, 너 새애기한테 돈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 들으셨어? 처가가 어려워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 장모님 혼자 사시는데 일도 못하시고 빚이 잔뜩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걸 다 갚아주는 건 아니지. 새애기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돈 문제가 있는 걸 들으니 좀 괴리감이 든다.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잘 해결할게. 나도 막무가내로 퍼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걱정을 좀 내려뒀습니다. 근데 아들이 해외 출장에 나가고 혼자 지내고 있던 며느리가 제 집에서 지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온 걸 보니 진짜 저랑 며칠 같이 지낼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혼자 집에 있으려니 무서워요. 어머님이랑 며칠 같이 지내도 되죠? 아니,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제일 무섭다는데 넌 안 그러니? 어머님이 뭐가 무서워요.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저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요. 네 엄마가 들으시면 섭섭해하시겠다. 아무튼 나랑 지내겠다고 찾아온 애를 어떻게 쫓아내겠냐. 그래, 편하게 며칠 지내거라. 며느리는 제 집에서 지내는 동안 살림을 엄청 깔끔하게 해줬어요. 저보다 청소를 잘하는 건 물론이었고 음식 맛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밥해 먹고 살았다더니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실력으로 남아있던 거였죠.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가 가깝고 친하게 지내니 맘 놓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며느리와 매일 통화를 하며 애정 전선에 문제가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며느리가 제 집에서 지내는 동안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말을 붙였습니다. 새아가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늘 밝던 네 얼굴에 그늘이 지니 걱정이 된다. 아, 그래 보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 죄송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뇌경색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당뇨랑 합병증까지 생겼어요. 병원 치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아이, 사돈이 그렇게 몸이 안 좋아? 아이, 그럼 얼른 입원을 시켜드려야지. 제가 돈이 없어서요. 남편한테 또 손 벌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치료 안 하고 집에서 참겠다고 하셔서. 아, 얘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아, 내가 병원비 내줄게. 얼른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와. 아니다, 나도 같이 가자. 어서 앞장서. 어머님, 정말 그래 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근데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 앞에서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체크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병원비 내라. 어서 가봐.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얼른 엄마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옆에 있다가 올 테니 저 기다리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어여 가봐. 며느리는 사돈의 병원비가 없어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이었어요. 사돈이 치료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면서 며느리 속이 엄청 쓰렸답니다. 아무튼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고 돌아온 며느리가 제 카드를 돌려줬어요.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써서 좀 놀랐는데 아픈 곳 많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이니 별말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몸이 찌뿌둥하고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혼자 등산을 했어요. 숨이 차오르지만 맑은 공기가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랐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 사돈 맞죠? 저 무진이 엄마예요. 어머나, 사돈 여기서다 보네요.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 사돈 몸 괜찮으세요? 뇌경색에 당뇨랑 합병증까지 있으시다고. 지금 병원 입원 중 아니었습니까? 제가요? 뇌경색은 많이 좋아져서 약만 잘 먹으면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당뇨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새 얘기가요. 저한테 사돈을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고 돈까지 받아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제 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 이름을 팔았나 봐요. 사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 일은 제가 며느리와 둘이 풀어볼 테니 사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돈, 많이 혼내도 좋으니까 꼭 버르장머리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산하고 애들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딜 갔는지 빈집이더라고요. 연락해도 받지 않아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이튿날 사돈과 통화를 했는지 며느리가 아침 일찍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래, 정말 실망이다. 난 네가 착하고 진실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애였더구나. 어머님, 실은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중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께도 미련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돈은 꼭 갚아드릴게요.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거짓말을 한 건 변하지 않는다. 이번 일로 너와 나 사이에 금이 간 것 같구나. 앞으로 내 집에 오는 걸 자제하거라. 그렇게 통보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혼 좀 나고 정신 차리길 바랬죠. 이후 며느리는 저와 거리를 두고 지냈고 가끔 아들과 같이 와서 식사 정도만 하면서 지냈어요.
기가 죽은 표정으로 늘 미안한 기색을 드러내는 며느리였지만 쉽게 화가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일을 사과하고 잘 풀고 다시 가깝게 지내고 싶다며 아양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네? 화 풀었다. 이미 다 풀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저 어머님이랑 며칠 지내고 가도 돼요? 뭐? 아니 그냥 네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너 기분 상할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집에 누가 있으면 불편해.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신뢰감을 잃어서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애교를 부리며 저랑 같이 자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 집에서 지내다가 가라고 허락해줬죠. 야호!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잔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야식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같이 맥주도 마시고 화투도 치면서 놀아요. 화투? 나 그런 건 못한다. 그냥 얘기나 나누고 일찍 자자. 화투 못 치시는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날 밤 며느리와 맥주를 마시며 쌓였던 화를 풀었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리는 한 달에 이틀 정도를 같이 잤어요. 해외 출장이 잦은 아들 때문에 고부 사이가 나날이 가까워졌네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며느리가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친구가 암이라는 소리라더군요. 어머님, 제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가 지금 위암으로 입원 중이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세아가 너 진짜니? 아니, 진짜라고 해도 친구 병원비를 시모한테 빌리는 게 말이 되니? 그렇죠. 제가 생각이 이렇게 짧아요.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친구 상태가 심각한 거야? 네.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보셔도 돼요. 어머님,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말 믿는다. 근데 병원비를 내가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알겠어요. 다른 친구들 중 도와줄 사람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며느리는 전화통화를 여러 번 하더니 겨우 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 절 놀라게 했습니다. 세아가, 너 차 산 거니? 네, 어머님. 제가 주식을 좀 샀는데 그게 터져가지고요. 그랬구나. 근데 돈을 아끼고 저금할 줄도 알아야지. 너무 비싼 차를 산 거 아니냐? 에이, 그냥 질러버리고 싶을 땐 질러야죠, 어머님. 인생은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승해 보시겠어요? 아니다, 괜찮아. 너나 많이 타거라. 며느리는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소파도 말없이 바꿨고 침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멋대로 바꿨다 하더군요. 습관을 고치려고 싫은 말을 많이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했죠. 사돈에게 말했더니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사과만 수십 번 했지만 딱히 며느리가 반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걱정됐는데 몇 주 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저 임신이래요. 뭐? 임신? 그게 정말이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랑 오빠가 불타오르는 사랑을 자주 하니 이렇게 됐네요. 야호! 뭐 그런 말은 시애미 앞에서 하는 거 아니다. 좀 민망하구나.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이 남아있나 봐요. 아니다. 뭐 그래도 임신했다고 하니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다. 병원은 언제 다녀온 거냐? 어제요.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봤더니 임신이 맞다네요. 어머님, 저 뭐 해주실 거예요? 어? 뭘 해달라니? 원래 이 며느리가 임신하면 시댁에서 뭔가를 해주잖아요. 뭘 선물해줄지 고민이라면 그냥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부담 없이 해주실 수 있죠.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길래 많이 당황했습니다. 착하고 수수하고 야무진 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자꾸 제가 잘못 봤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포장해주고 싶지만 돈을 멋대로 쓰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으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 아들 무진이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나 용돈을 허투루 쓰고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기도 했죠. 하여튼 임신한 며느리가 바라는 것도 있고 다른 집 시모들도 며느리가 임신하면 뭐 하나씩 해준다고 하니 저도 수고했다고 목돈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 아들에게 돈 받는 것보다 제가 주는 돈을 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남편 유산을 안 쓰고 남겨둬서 경제적으로는 힘든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려고 했는데 며느리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줬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 이 돈으로 친정엄마 노후자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애기를 위해 적금 들 거예요. 너 정말이니? 아니, 딴 데다 쓰려는 거 아니지? 아니, 너 쓰고 싶은데 써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애기를 위해 아껴둘 거예요. 돈 잘 쓸게요, 어머님. 그래, 네가 그렇게 기뻐하니 나도 좋구나. 그렇게 돈을 건네주면서 며느리가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아주 조금은 믿었습니다. 아들 역시 아빠가 된다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아기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육아책을 사서 읽기도 하더군요. 근데 며칠 뒤 며느리가 슬픈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아이 새아가 무슨 일 있냐? 아이 혹시 임신 우울증 뭐 그런 거니? 어머님, 저 유산 됐대요. 뭐? 유산? 예, 너 그거 정말이야? 네. 제 아기가 약해서 버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새아가, 네 몸이 더 중요하지. 근데 오늘 병원에 다녀온 거야? 아픈 데는 없니? 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누워서 쉬라고 했어요. 약 먹으면서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정말 가슴 아프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렴. 며느리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도 슬퍼하며 며느리를 위로해줬죠.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 며느리는 생각보다 슬퍼 보이지도 아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뜸 유산의 아픔을 극복하겠다며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새아가 아직 집에서 쉬어야 한다. 병원에서 온 지 이틀 됐잖아. 너 그 몸으로 무슨 여행 간다는 거야? 저 괜찮아요, 어머님. 일주일 동안 푸켓 다녀올 테니까 저 보고 싶다고 울지 마세요. 얘가 농담은... 그래. 네가 괜찮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말리겠니? 잘 다녀오거라. 그런데 며느리가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유산한 지 이틀 만의 여행이라 병원이 어딘지 알아내려고 약봉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국 위에 있는 산부인과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거기에 다녀왔는지 물어봤는데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당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 또한 산부인과에 같이 간 적이 없다고 해서 의심은 더 커졌죠. 처음부터 임신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며느리에게 뭐라 할 수 없었네요. 여행 간 며느리가 없는 사이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임신한 게 진짜 맞는지 물어봤죠. 무진아,
네 처가 임신한 거 맞긴 하니? 유산했는데 너무 멀쩡한 게 이상하구나. 나도 의심을 했는데 초음파 사진이랑 초진 차트를 봤어. 분명히 임신한 게 맞아. 유산도 맞는 것 같고. 네가 병원에 따라간 것도 아니잖아. 네 처가 거짓말을 잘해서 물어보는 거야. 무진아, 네 처의 자동차 말이다. 그거 주식이 대박나서 샀다는데 정말이야? 아, 그거 실은 제가 사줬어요. 집사람이 어머니한텐 주식으로 샀다고 말하겠다고 해서 비밀로 한 거야. 뭐야? 걔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나한테도 거짓말해서 돈 가져가더니 너한테도 엄청나게 뜯어먹나 보네. 너 그동안 얼마나 해준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엄청 많이 해준 건 아니야. 장모님이 혼자 힘드니까 좀 도와드린 거고 아내가 갖고 싶은 거 조금 사줬어. 너나 나나 그 애한테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너 마음대로 돈 해주지 말아라. 의심은 컸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아들에게 정신을 잘 차리고 지내라고 일러주고 나왔습니다. 한 달 뒤 출장 간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정류장에 내려 신혼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볼펜 조립 담당자와 둘이 나란히 걷는 걸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뒤를 쫓아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뒤를 몰래 밟았는데 곧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절 알아봐서 들켜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새애기구나. 난 너희 집에 반찬 채워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잠깐 어디 좀 들르려고. 근데 이분은 그때 그 볼펜 조립 담당자 아니냐? 네, 오늘 볼펜 받으러 가려고요. 어머님, 저 지금은 공장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봬요. 반찬은 집에 놓고 가주세요. 그래, 알겠다. 잘 다녀와라. 제가 오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둘 사이가 보통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 손목에 찬 시계가 고가로 보였는데 꼭 며느리가 선물해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건진 모르겠으나 뭔가 수상해서 꼭 알아내고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 뒤를 캐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잠복하면서 뒤를 쫓아 그 남자와의 관계나 다른 아무 것이나 알아낼 생각이었답니다. 며칠 동안 아침 일찍 나서서 잠복을 하던 중 며느리가 한껏 꾸미고 집에서 나오더군요. 몰래 뒤를 쫓아갔고 곧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극장이었습니다. 영화 보러 왔나 싶어 저도 표를 끊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제 옆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쩌다 사고가 나셨어요? 사흘 만에 깨어난 거 아세요? 뭐라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기억 안 나시는구나. 어머님, 하늘이 살렸어요. 어머님을 살렸다고요.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팔다리는 골절이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단횡단을 할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횡단무단을 했다고? 그런 기억이 없을 뿐더러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세아가, 그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됐니? 만나보고 싶은데. 어머님, 대포차에 치여서 운전자는 못 잡았어요. 뭐야, 대포차? 그럼 형사들이 조사 중이니? 네, 어머님. 근데 빨리 찾기 어려운가 봐요. 번호판을 수시로 바꿔가며 타는 놈인지 찾는데 애를 먹을 거라더라고요. 여하튼 어머님은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쉬어요. 제가 그 운전자 찾아낼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몸 상태는 좀 심하게 안 좋았어요. 팔다리와 허리를 다친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고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달 입원하는 동안 재활을 했는데 걸음이 느려졌고 목발이 없으면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또 기억력이 심하게 안 좋아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것 같다며 치매 등급 중 가장 약한 지원 등급을 받았어요. 치매 판결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어렵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 했죠. 아들은 제 상태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고 퇴원 후에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어? 세아가 밥은 안 먹니? 어머님, 방금 밥 먹고 치웠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유, 그런가? 내가 깜빡깜빡하네. 머리를 다쳐서 이런가 보다. 어머님, 진짜 큰일이네요. 나중에 절 까먹을까봐 걱정이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까먹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 상태는 경미해서 금방 나을 거라고 했잖니. 아, 맞아요. 어머님, 그럼 산책하러 나가요. 며느리가 옆에 두고 이렇게 챙겨줬는데 공원에 나가서 한참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제 옆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어딜 갔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 위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신혼집 말고도 제 집도 까먹어버렸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집에 가는 길이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공원을 배회하다가 해가 저물었고 인도로 나와 일단 걸어보기로 했어요. 분명 집에 가는 길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한참을 걸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구대가 보여서 그 안으로 들어갔고 제 상태를 전하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 전화번호를 까먹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 이름만 검색해서 나이를 추측해 며느리에게 연락을 전했답니다. 이윽고 지구대 안으로 오열하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어딜 가셨던 거예요? 세아가 너랑 같이 산책 나왔잖니. 근데 네가 사라졌고 난 길을 잃었어. 저랑 산책하러 가다뇨. 집에서 식사하시고 제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동네를 돌면서 어머님을 찾고 있었다고요. 정말이니? 아니,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해서 기억이 자꾸 증발해. 어머님, 이젠 제 옆에만 꼭 붙어 계세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요. 그래,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마. 그렇게 제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약을 잘 챙겨 먹고 음식 조절을 잘 하라고 했어요. 두뇌에 좋은 견과류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아몬드와 땅콩, 호두를 박스채로 사서 심심할 때마다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며느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보름짜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나가고 며느리와 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된다고 가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며느리가 있으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며느리는 저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어머님, 제가 싱싱한 전복 사왔어요. 이거 구워드리고 전복죽도 해드릴게요. 아이고, 세아가 네 덕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내 몸이 이 모양이 되어 미안하다. 괜히 침만 대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더 큰 화를 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잘 돌봐드려서 낫게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직접 수저에 죽을 떠서 먹여줬고 저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몰려와서 언제 잠든지도 모르고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됐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아들 집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세아가 여기 어디냐? 요양원이요, 어머님.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요양원? 아니, 내가 왜 여길... 치매가 있으니까 바로 받아주던데요? 어머님,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기억을 자주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버릴 때가 왔구나 싶었죠. 뭐야? 아니, 너 꼭 다른 사람 같구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님, 나 미행하셨죠? 지난번 영화관에 따라온 거 기억 안 나세요? 내 뒤를 쫓아와서 내 애인과 있는 걸 보고 기겁하셨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볼펜 담당자와 둘이 붙어 앉아서 봤어요. 그때 저는 영화는 안 보고 두 사람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두 년놈이 곧 입술 박치기를 했고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더군요. 누가 봐도 불륜 현장이었죠. 극장에서 나와 뒤를 따라가는데 두 사람은 사라졌고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절 차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아, 며느리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일부러 사고를 낸 거지? 대포차가 네 애인 차였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 어머님,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왜 괜히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미행하고 그러셨어요? 너 바람 피우는 거 맞았지? 난 사고 이후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야 생각났어. 내 아들에게 다 말하겠어.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밝히겠다고. 어머님, 여기 요양원이고 어머님은 치매 환자로 들어온 거예요. 보호자인 제가 사인도 다 했으니 보호자 허락 없인 여길 나오지 못한다네요. 핸드폰은 제가 가져가니까 제가 올 때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나올 생각 말고 여기서 평생 주무세요. 어머님 아들은 제가 잘 데리고 살 테니까. 야!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인 줄 알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켜? 그리고 내가 멀쩡하다고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내 아들은 너와 달라. 과연 그럴까요? 어머님, 시대가 변해도 치매 환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치매 환자가 하는 말이니 그이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편히 쉬고 계세요. 내 아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무진이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그렇겠죠. 그럼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든가요. 며느리는 제 말을 비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군요.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따라 나가려는데 요양보호사 둘이 절 잡더군요. 할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얼른 누워요. 치매 환자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이것들 봐요. 난 멀쩡해요. 아주 멀쩡하다고.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할머니, 안 돼요. 치매 환자는 저희랑 계속 붙어 있어야 해요. 얼른 누우세요. 약 먹을 시간이라고요. 전 요양원에 꼼짝없이 잡혀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치매기가 좀 있다고 그걸 빌미로 요양원에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제 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 곧 아들이 찾아와 절 구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찾고 요양보호사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기를 드는데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생각나지 않았죠. 며느리는 제가 이 정도 상황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여기에 보내버린 거였네요. 그래도 출장에서 돌아오면 아들이 당연히 절 찾을 거라 생각하고 이성을 찾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버릴 녀석이 절대 아니었으니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죠. 열흘 동안 요양원에서 지냈는데 빠져나가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환자라고 계속 못 나가게 막아대서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었죠. 그리고 꿈을 꿨는데 아들이 저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앞으로 다가가면 멀어졌고 다시 달려가면 저만치 멀리 뒤로 멀어졌죠. 꿈에서 깨어나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당장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조용해서 몰래 창문을 넘어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화단에 떨어지며 발을 다치긴 했지만 아들을 찾을 생각이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그 소리는 잠자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걸 하나 싶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곧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놈이라는 걸 알게 됐죠. 바로 볼펜 담당자 상간남이었습니다. 아, 좋다 자기야. 자기 집 안방에서 밤일을 하다니 완전 좋아. 자기랑 나 벌써 10년이나 됐네.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자기를 다른 놈에게 보내주긴 했지만 역시나 자기를 잊지 못하겠더라. 그걸 이제 알았니? 난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지금 남편과 밤일할 때도 항상 당신 상상하면서 일 치렀다고.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야. 내 남편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아니, 나오더라도 영안실로 가겠지. 볼펜을 가져다주는 남자는 며느리의 상간남이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얼마나 뜯어냈어? 시애미한텐 보증 잘못 썼다고 3천, 그리고 임신했다고 구라치고 1,000만 원, 그리고 잡다한 거 500, 대충 4,500 시애미한테 뜯었고 남편한테는 거의 2억 뜯었지. 게다가 지금 내 손에 두 모자의 통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뜯어내고 기다려보자고. 남편이 못 깨어나면 여기서 우리 둘이 살고 깨어나면 바로 튀어야 해.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리 둘 진짜 짜릿한 사랑을 하네. 완전 영화 같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당신 CM이는 우리 둘 사이를 알아서 차로 밀어버렸는데 당신 남편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 사이 모르잖아. 바보야. 한국 오면 바로 어머님부터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요양원에 보는 거 뽀록 날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사고 내서 박살내버리는 게 현명했다고. 그래서 내 남편 오늘 내일 하고 있고 CM이도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빙신 취급당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 나한테 CM이 통장이랑 카드 다 있는 거 알지? 그걸로 뭐 할까? 일단 화투 좀 치러 가자. 아이, 손끝이 근질거리는 게 한판 해야겠어. 두 년놈은 미행하던 저를 차로 받아버리고 죄 없는 제 아들을 사고 내서 병원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제 돈을 쓰고 다니고 있던 거죠. 생각 없는 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이고도 남자랑 그 짓을 하는 걸 보니 사이코나 소시오패스 같더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던 중 현관문 앞에 비닐봉지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들이 야식을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이윽고 두 년놈이 다시 그 짓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 밖에 있던 비닐봉지 안을 봤습니다. 족발이 있더군요. 특대 사이즈로 시켰는지 아주 양이 많았습니다. 저는 비닐을 걷어내고 족발뼈를 잡아들고 안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그 짓을 하고 있던 며느리의 머리통을 족발로 날려버렸어요. 아, 내 머리! 뭐야? 어머님? 이 늙은이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자기야, 당신 시모 뭐야? 치매라서 올 일 없다며! 저는 족발뼈로 상간남의 그곳을 세게 확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미친놈이네! 거기가 남자한테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너무 아파! 터진 거 아니야! 내가 너희 둘을 오늘 족발처럼 모두 다 발라줄게!
저는 각성한 채로 족발을 휘둘러 며느리와 상간남을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족발뼈가 어찌나 단단하던지 아무리 때려도 말짱하더군요. 발가벗고 있는 두 년놈이 달려들었지만 엄마의 힘이 솟아난 저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이 늙은 마귀야! 왜 요양원에서 나오고 지랄이야? 내가 애써 보냈더니 왜 탈출했냐고? 내 아들이 날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꿈속에서도 아들이 날 찾더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니년이 내 아들을 사고내고 중환자실로 보냈어. 나 다 들었다. 이 소시오패스 년아. 제기랄. 오빠, 이 할망구 그냥 내보내면 우린 끝장이야. 오늘 여기서 이 놓친데 작살내야 해. 나도 알아. 근데 할망구가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아이, 망할 족발로 존나게 때리네. 아이, 그만해 이 할망구야. 오늘 송장이 될 것은 니들 둘이야. 감히 내 아들을 해치려고 해?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해주겠어. 저는 족발을 휘둘러 제대로 혼쭐을 내줬습니다. 두 년놈은 하도 많이 맞아서 일어서지 못했답니다. 야 며느리, 이 사악한 년아. 너 도대체 우리 모자한테 왜 그런 거야? 네가 저놈이랑 오래된 연인 사이면 그냥 둘이 결혼해서 살았으면 되잖아. 이 놓친내야. 돈이 없잖아, 돈이. 가난한 거 지긋지긋해서 이 남자 버리고 능력 있는 당신 아들 선택했어. 아, 그러셨어? 그런데 저놈을 못 잊어서 계속 바람 피워왔던 거니? 그러다 사랑과 돈을 쟁취하려고 우릴 호구로 보고 돈을 뜯어내다 못해 사고까지 낸 거야? 이게 다 너희 둘의 미친 계획이지? 아우, 저 놓친 애가 말이 겁나게 많네. 자기야, 우리 그만 튀어야겠다. 옷부터 입자. 누구 마음대로 튀어? 너희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곧 경찰들이 올 거거든. 경찰? 뭐로 신고했는데?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그리고 불륜은 체포 못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이 할망구야? 글쎄, 그건 경찰들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해주겠지. 아무튼 니들은 끝이야. 그 사이 신고한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제가 녹음한 두 년놈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발광하더군요. 아니야, 저건 저 놓친 애가 꾸며낸 거야. 요즘 AI가 유행이잖아. 저 놓친 애가 우리 목소리로 만든 거라고. 난 억울해. 하지만 형사들은 귓등으로 듣고 두 년놈을 연행했습니다. 놓친 애 가만 안 둬. 아무 죄 없이 나와서 너랑 네 아들 개박살 내주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 잘 가라, 이 소시오패스 년아. 저와 아들을 해치고 재산을 꿀꺽하려고 한 대화를 모두 들은 경찰들은 바로 참고인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상간남의 집을 수색했더니 주차장에 대포차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아들을 사고 낸 차량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영장이 나와 경찰서에서 바로 구속이 돼버렸죠. 그리고 경찰들이 할 일을 하는 동안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야? 제발 정신 차려. 깨어나서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아들아. 전 기도를 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틀 뒤 아들은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됐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무진아, 엄마야. 나 알아보겠니? 엄마, 집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 사고당하고 의식 잃었을 때 두 년놈이 하는 대화 다 들었어. 그것들이 엄마 해치려고 한 거, 요양원에 보낸 거 다 들었어. 그래, 맞아. 근데 엄만 보다시피 멀쩡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나 챙겨. 미안해. 내가 아내를 너무 믿었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로 속았다. 우리 둘이 똑같이 속은 거지. 엄마, 미안해요.
근데 머리는 어때? 아직도 깜빡깜빡해? 그 깜빡깜빡거리는 치매 때문에 널 지키지 못한 거야. 아무튼 잘 해결됐다. 며느리랑 상간남 둘이 구치소에 들어갔다. 곧 재판이 열릴 거야. 엄마가 큰일 하셨어. 고맙고 미안해, 엄마. 아들은 몇 달 입원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상간남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판사님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보고 두 년놈에게 과실치상죄와 범죄공모죄로 아주 큰 형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판사봉의 소리가 끝나자 욕을 하더군요. 아이씨, 저 노인네가 요양원에 나오지 않았으면 한탕 크게 하고 튀는 건데. 아, 젠장. 자기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둘 이제 감옥에 가면 못 만나잖아. 편지 주고받으면서 지내자. 우리 둘 사이는 아무도 못 끊어. 사랑해, 자기. 나도 사랑해. 우리 감옥에서도 영원히 사랑하자. 두 년놈은 그렇게 교도소로 이감됐고 오랜 세월을 시궁창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두 년놈이 가지고 튈 돈은 모두 저희 모자가 돌려받았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은 끝이 나게 됐죠. 아들은 곧 퇴원을 했고 무역회사를 그만뒀어요. 해외 출장만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었을 거라며 다시는 저와 연락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무직을 옮겨 제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들은 새로운 여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돌봐주던 간호사였는데 둘이 연락을 계속하면서 지냈나 봐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였는데 제 아들이 이혼남이어도 괜찮다며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낳았어요. 아들 내외는 바쁘게 맞벌이하고 있어 돌봄 아줌마와 제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와 아기만 둘이 두기엔 좀 걱정이 되어 돌봄 아주머니와 같이 손녀를 돌보고 있답니다. 지난 일이 가끔 떠올라 사연으로 실컷 쓰고 나면 풀릴 것 같아 적어봤는데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상에 미친 인간들은 참 많습니다.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럼 제 사연을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